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오후 2시쯤에는 갑자기 낙폭이 커지면서 이거 하락 전환인가 했는데요. 한 2시 30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종가 0.84% 상승 4,624포인트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2% 상승 94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피의 지수 흐름들 보면서 계속해서 기세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모두의 축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쏠림 현상 이런 키워드들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좀 쉬어가니까 조방원 올라가고 있고요. 조방원 또 쉬면 반도체 올라가거든요.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또 한 번 최고가를 새로 쓰면서 정말 파죽지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안에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에서 10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수출이 2.3%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45.6% 증가하면서 시장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반도체만 독야청청하기보다는 원전주, 방산주, 조선주까지 함께 올랐는데 이번 주를 시작하는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했을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0.84% 오르며 4,624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며 949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950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6,100억 원 넘게 매도했고 3,500억 원 넘게 매도했고 기관은 2,000억 원 넘게 매수했으며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680억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은 75억 원, 개인은 998억 원, 1,000억 원 조금 못 미치게 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주 보시면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강세를 시현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하며 0.14% 떨어진 13만 8,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67%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상승했고요. 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5% 넘게 급등하며 국내 IT 투톱도 국내 IT 투톱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오늘 4.41%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ESS의 사활을 거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국 업체와 실질적으로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시죠. 먼저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모셔널 호재가 있었습니다. 모셔널이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하자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고 오늘 0.27% 오른 36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적절한 시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를 추진한다고 하자 지분을 보유한 그룹주들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오늘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 HD 현대중공업은 0.82%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10%대였는데 이번 주에 과연 9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받은 이유는 특징 섹터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오늘 6.95% 크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곧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오전부터 크게 오르며 모두 6%대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DB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지난해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일회성 요인이 많았고 또 올해는 양극재 업체의 보릿고개로 봤는데요. 배터리 업체주들이 확실하게 오르려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수주까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에서는 다 같이 함께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다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오늘 개막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바이오주 투심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연됐던 기술 이전 논의 다시 재개될 수 있으니 관련 종목들 기대감 유입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보면 미국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2세대 위성 7,500기 발사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항공우주 산업 전반, 또 스페이스X 관련주들까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HVM은 92억 원 규모의 슈퍼알로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 마감했고, 또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더해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국내 원전주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보면 메타가 미국 원전 3사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한미 원자력 협력을 위한 정부 TF가 출범하면서 정책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시장 주가도 그대로 반응했는데요. 앞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보셨듯이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마감했고, 또 현대건설, 해외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20%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전선주들까지 동반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짚어볼 텐데요. 드디어 1,470원대를 뚫기도 했습니다. 정부 개입 효과가 다시 약해지며 상승세입니다. 오늘은 10원 80전 오른 1,468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4,600선에 안착을 했고요. 5,000피를 향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내가 아니라 1분기 안에 5,000피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 이제 질주를 이어가는 코스피, 장중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다시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체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먼저 시장을 한번 쫙 돌아봐야겠죠. 준비된 주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보면요, 코스피 파죽지세다. 장중에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쏠림은 계속. 이게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사실 2시 반 잠정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확정 수급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이닉스를 오늘 꽤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 전환에 돌아섰습니다. 690억 가량을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시그널은 다시 한번 또 반도체 내일부터 지금까지 쉬었고 이제 움직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 보면은 반도체 쉬고 조방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좀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재환 팀장님, 현재 시장,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던 미국 시장이 전부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요. 네. 당일날 끝났던 코스피 야간 선물로 1.3%대 상승해서 끝나고 게다가 우리 시장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상승해서 끝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장은 반도체 강세로 좀 높이 떠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점점 갈수록 반도체는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장 지금 2026년부터 총 7거래일 동안 보면은 5거래일 동안은 반도체가 마치 수급의 블랙홀처럼 전부 다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끌어들였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섹터들이 좀 약했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2거래일 동안은 반도체에서 수급이 다른 쪽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흘러가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잔고도 뭐 사상 최고치 28조 원을 넘었고 예탁금도 93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총 대비해서 신용 잔고를 보면 밴드 거의 하단이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수치가 높아진 것일 뿐이고 시장의 체급이 높아진 만큼 신용융자가 그대로 따라갔다.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 정도에 있었던 건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 결국 마지막에는 좀 끌어올리면서 결국 신고치를 계속 갱신을 했으니까요. 오늘 시장은 그냥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하락분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지금 잘 극복해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지금 체급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환율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들 오늘 뭐 매도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금액들을 매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측면도 혹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업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성도 좀 옅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시각으로 한국의 시장을 볼 때는 달러 차트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냥 한국인들이 보는 시장 자체는 3,000에서 4,000 쭉 레벨업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코스피는 달러 차트로 전환을 했을 때는 코로나 당시에 고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은 이 한국 시장이 체급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증권사들의 올해 코스피 밴드도 보면 5,200에서 6,00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여의도 자체 내에서도 코스피가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아직 코리아 프리미엄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정상화되어가는 수준이다라고 여의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오프닝에서 5,000피 1분기 내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 나온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지금 팀장님이 그러면 밴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은 제가 작년 말에 12월 말일자 방송을 나갔을 때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4,500 정도를 터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3거래일 만에 벌써 4,500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수준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 횡보.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정말 어느 장단에 좀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까 강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훨씬 더 방산 섹터들 움직임 강했던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이 지금 양승훈 연구원님이 다 커버하시는 섹터들이잖아요. 오늘 정말 양승훈 연구원님이 커버하는 로봇도 좋았고 방산, 조선 다 잘 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앞에서 여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조선 방산 네. 로봇 다 좀 강세를 이제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섹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른 종목들도 있고 네. 좀 정체됐거나 또 빠지는 이제 종목들도 있어서 좀 종목별로 편차들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이 이제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이 좀 주춤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와서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워낙 이제 지난주까지 방산 쪽
쪽에서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조금 이제 갑자기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피로감들 때문에 좀 정체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제 넥선이나 카이 쪽으로 좀 수급들이 쏠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선도 오늘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한텀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반대로 하나오션이 8% 이상 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조금 이제 섹터 안에서도 좋기는 하지만은 이제 종목별로 좀 편차가 나온 하루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 증시 인사이트 시간에서 방산 이야기를 그때 또 했었는데 그때 질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너무 잘 가는데 후속주들이 좀 따라갈까? 오늘 저희가 그때의 흐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갔다라는 것.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추세를 몰아서 조방원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전성기가 지금 온 것인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산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윤 연구원님, 뭐 현재 미국 분위기에서는 2,000조국으로 넘어가는 추세, 그리고 세계 각국 방위비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고요. 베네수엘라, 이제는 뭐 그린란드까지 타겟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이런 무드가 현재 방산주를 올린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사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정학적으로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제 불안정해야지 또 방산 쪽에서 무기 수요 올라가면서 수주가 나오고 또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행 지표인 이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좀 변동들이 나오면서 강세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뭐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이 리스크들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방산 쪽에서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연초 시작하고 보니까 뭐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또 지금 이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정부 시위들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결코 이제 방산주를 저희는 빼놓고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에 내셨던 리포트에서 이미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폭락의 신호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 또 하락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기는 한데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갑자기 또 러브가 이제 휴전을 한다는 이슈들이 나오면은 이 센티먼트가 다시 하락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결국 왜 전쟁이 터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불안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냉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유일 강대국으로서 이제 부상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여러 가지 좀 안정을 추구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 오바마 정권 이후로부터 해서 이제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힘의 공백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힘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도 뭐 오바마, 바이든, 뭐 트럼프 이렇게 넘어와도 사실 결국 그 기조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트럼프 정권이 끝나도 또는 뭐 연장이 돼도 뭐 이 흐름들은 달라질 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 방사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지정학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은 최근에 좀 이제 연초부터 올라가고 있는 방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산주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대중들에게 좀 인식이 되기 시작했던 게 작년에 태조 이방원 이러면서 좀 방산주가 인식이 되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25년 상반기 내내 오르다가 하반기에 주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 매크로 측면에서 좀 보자면 반도체가 오를 때 나머지 섹터들은 다 주춤합니다. 쉬어가죠. 네.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섹터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500% 올랐던 이스페타시스가 조정을 받을 때는 한 30%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쉬어가니까 연말까지 2달 동안 40%가 다시 오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 가장 가까웠던 주도주였던 결국 조선 방산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가 모든 수급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에 조정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조선과 방산이 올해 26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내에서 아마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해지 차원에서 뭐 조선이나 방산 꼭 갖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이 많다라는 질문을 몇 번 들어봤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기관에서 반도체 들고 있던
하우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턴어라운드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기관이 반도체를 들고 있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시장을 아웃한 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3개월치 월급 땡겨가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로 많은 수익을 냈겠지만 기관에서는 최근에서야 이제 좀 포트에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승 연구원님은 지금 최근에 방산 섹터를 봤을 때 이상하게 좀 우주항공이 좀 묻어 있으면 더 잘 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서 방산 투자는 좀 어떤 관점이 좋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재래식 무기만 해도 사실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한 차원 올라가서 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방산이 나을까?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말 연초 우주 기대감들, 뭐 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들이 사실 방산주에도 영향들을 미쳤었고 좀 우주 쪽으로 노출도가 높은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관련 이유로 인해서 좀 저희는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아무래도 자주포라든지 뭐 전차라든지 상당히 좀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다 포는 보니까 세계 최고죠. 이게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할까 또는 뭐 무인기나 또는 첨단 무기 체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희도 이제 무인기나 뭐 유도 무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거는 조금 이제 5년, 10년 뒤의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는가 뭐 이게 사실 제가 보는 로봇과는 또 다르게 이제 방사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섹터이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 제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 방산 쪽에서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 신규 수주 금액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작년도에 한 152억 불 정도 수주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맞아요. 있는데 2022년도에 170억 불 정도 수주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롯데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정말 이제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로는 거의 뭐 50조 원 이상까지도 저희가 수주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주가 나오고 결국 이 수주가 나오면은 1년, 2년의 이제 기간을 두고 또 실적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2022년도에 이후에 이제 방산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22년도, 23, 24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22년도로 돌아가서 그 상승의 초입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다. 올해도 뭐 수주 좀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주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현대로템이 우리나라 최고 기록 9.6조 원의 계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이 9.8조, 10조 원의 벽을 깨는 수주가 나와야 방산이 수주 모멘텀으로 더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기에서? 사실 너무 이제 기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죠. 네. 저희가 워낙 뭐 5조, 10조는 그쵸. 이제 뭐 사실 기본이죠, 어렵지 않은 이제. 숫자처럼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막 1조짜리 수주가 나오면 조금 이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물론 5조, 10조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습니다. 다만 1조짜리를 또 10번, 20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그 현대로템이 뭐 이제 9조, 10조 했던 맞아요. 사업들 또는 그 앞에서 뭐 폴란드에서 자주포나 천무에서 했던 사업들 봤을 때 이제 1차 사업들 끝나고 2차 사업들, 3차 사업들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천무 유도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말에 5.6조 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계약이 아니라 세 번째 계약이었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저희가 오히려 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수주 흐름들을 이제 앞으로 네.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풍문이죠. 뭔가 15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연구원님 혹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사실 지금 뭐 중동 쪽에서 계속 움직임들은 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한국 정부와 그리고 이제 사우디 정부의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한국의 국방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기타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사우디의 국가방위부 그리고 국방부와의 컨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방산이 좀 중동 쪽으로 확장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고 또 지난해 말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하시고 150억 불에 대한 이제 수주 이야기들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사우디를 포함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지금 20조 원 가까이 이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잡혀 있다라는 내용들이니까 뭐 상당히 좀 저희는 중동 쪽에 기대를 한번 맞춰봐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방산주는 숫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찍히는지 이 부분으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좁혀봤을 때 무기에 있어서 예전에는 드론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무기의 주류로 안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실제 전쟁에서 드론들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드론 관련주들도 이제는 좀 전략 자체를 바꿔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우 전쟁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흔히들 보시는 쿼드콥터 형태의 작은 이제 토이 드론들부터 해서 이란의 이제 샤헤드급 자폭 드론 그리고 이제 대형 이제 드론들까지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상장 기업들 보면 대부분 이제 다 쿼드콥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쿼드콥터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가격 경쟁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우리나라가 국군 상대로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만 이 수출 관점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론 쪽에서는 저는 이제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빨리 뭐 무인 전투기라든지 뭐 KF-21과 편대를 짜서 띄우게 될 뭐 무인 편대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형 드론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대형 드론 쪽에서는 뭐 잘 아시는 한국항공우주나 그리고 또 놀랍게도 대한항공이 그 무인기 쪽에서 두각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도 항공운송 기업으로 보시지만 오히려 이제 방산에 대한 리레이팅, 밸류에이션이 붙을 수 있다는 이제 관점에서 올해 한 해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참 대한항공까지 그 내러티브가 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잘 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실상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 수급 보시면요. 올해 1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어제까지만 해도 3천억 원을 샀는데요. 오늘 산 물량이 그 열흘치 물량을 다 포함한 와, 오늘만 3천억 원 또 넘게 샀습니다. 이번 달 올해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을 외국인이 6천억 정도 넘게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현 팀장님,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확실한 조선으로 가자 이런 기조입니까? 실적 장세가 시작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 장세를 조심히 말을 바꿔보면 실력 장세라고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지금 찍히는 것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기관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고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이 차후에 실적이 어떻게 찍힐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고 밸류에이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크기만큼 수익률이 따라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후에는 우리가 조선, 방산, 로봇 이쪽 섹터가 올라갈 건 알아. 그렇지만 어떠한 종목들을 뽑아낼 거는 말 그대로 실적 장세, 즉 실력 장세가 될 겁니다. 돈 잘 버는 실력.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숫자가 또 중요해지는 거네요. 근데 숫자는 지금 계속 연구원님도 리포트에서 그 조선, 로봇 다 나눠서 이야기는 하셨지만 모든 섹터에서 다 숫자 이야기들로 결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조선도 혹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 자체를 그냥 단순히 수주가 아니라 더 실적이 잘 나오게 뭔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이제 질문을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선이 해왔던 업태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냐의 질문에 좀 바꿔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이제 조선은 20년도, 21년도부터 해서 이제 상선 수주 사이클로 해서 네. 실적도 좋았고 수주도 좋았던 이제 사이클이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사이클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조금 이제 부딪혀서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제 플랫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저희가 조선을 앞으로 이제 27년도, 28년도까지 바라봤을 때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선만으로는 사실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구간에 네. 점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빠졌고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고는 유지가 되지만 더 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파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일반적인 상선이 아니라 특수선, 흔히 말하는 군함이나 세빙선이나 아니면 또 해양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특수선 쪽에서는 캐나다 잠수함이라든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스가 쪽으로 이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지금 조선이 이제 상선에서는 보통 이익률이 뭐 10%에서 한 15% 정도 보통 저희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수선 같은 경우는 방산에서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막 30%, 40% 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특수선 수출까지 이어서 본다 또는 마스가에서 본격적으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이제 그런 실적적인 성장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민 연구원님한테 조금 난처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조선, 방산 둘 다 커버하시잖아요. 올해는 뭐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둘 다 기회 요인도 있고 리스크 요인도 네.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을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이게 돈이 바로바로 또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들어오고 수주도 많이 깔려 있고 그렇죠. 근데 조선은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잠수함 그리고 이제 마스가 이 두 개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들인데 방산은 이제 그 외에도 뭐 사우디, 뭐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그렇죠. 미국까지 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조선 조금 본다면은 방산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좀 빠르고요. 이 수주 소식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방원 중에 이제 원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팀장님, 이제 뭐 주말간에 있었던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가 쫙 이제 단일 수요처럼 급부상을 하면서 올라간 건데 이 계약들이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글로벌 원전의 시황이 좋아졌으니까 따라간다라고 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벤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사업이 커날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1차 벤더 역할을 하면서 같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원전 같은 거를 수주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협력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르는데 오늘 더 올라간 거는 현대건설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세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 자체가 93조 원입니다. 네. 반도체에서 찰실현을 한 수많은 자금들이 어느 섹터로 가야 되나라고 할 때 시장이 조그만 뉴스만 있어도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상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올라간 거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조방원 섹터 저희가 일단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더 강했던 부분, 로봇 sektor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로봇, 그런데 왜 강했던 건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승민 연구원님,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CES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 그 CES에 물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CES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모멘텀이 지나가면은 이제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도 많이 예측을 하셨겠지만 사실 이번에 CES 내용들이 좀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보여줬었던 아틀라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로봇 성과들이 좀 기대감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이게 뭐 단순히 뭐 기술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탑티업 수준과 비교를 했을 때 손색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키워주는 거여서 뭐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좀 버티면서 좀 시장 분위기들을 보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 있었던 이슈를 보면은 HD 현대가 갑자기 정중에서 막 급등을 했습니다. 15%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이제 11%대로 장 마감을 했는데 자, 이 HD 현대의 안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아예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스닥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로봇주의 또 다른 흐름을 가져오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조재현 팀장님 보셨을 때 근데 이 HD 현대 로보틱스와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로봇하고 관련돼서 큰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로봇주가 신규 상장,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로봇주를 성장시킬 여력이 있는 나라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최근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가 2025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총 2,900만 명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동차 제조업 관련 종사자가 총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면 한 200만 명 돼요. 근데 조사를 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은퇴를 해야 하는 정년의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네. 합니다. 그 인구가 1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00만 명이 14%면 한 28만 명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 자체는 굉장히 숙련된 제조업 인구들이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왜 갖춰져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다 피지컬 AI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피지컬 AI를 실제 산업에 도입을 해서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많은 제조업 인력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결국은 피지컬 AI가 도입이 될 테고요. 그렇게 도입되는 피지컬 AI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숙련공들이 결국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은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방금 말씀하신 피지컬 AI를 실현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기술력은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빅테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지금 아까 자막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로보티즈라든가 HL 만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손 하나 만드는데 외국의 기업들은 보통 4천에서 5천만 원 들고요. 중국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저가형이 2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한국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작년 12월에 새로운 신제품 개발이 나오기 전에 이미 빅테크들이 작년 하반기 시작할 때 전부 다 선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빅테크들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서 인터넷 환경 체크할 때는 전부 다 한국이 테스트베드다라고 네. 하고 달려왔었어요. 지금 피지컬 AI하고 관련돼서 가장 좋은 테스트베드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나스닥 상장이 고려된다라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인 연구원님, 이 HD 현대 로보틱스는 HD가 붙었으니까 이게 그 현대중공업처럼 그쪽 계열의 아마 뭐 조선, 용접을 좀 도와주는 그런 로봇, 산업용 로봇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그룹주랑은 완전 다른 로봇이죠? 여기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또 성질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약간 그쵸. 좀 첨단 로봇을 달리는 회사이고 HD 현대로보틱스는 좀 레거시한 산업용 로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회사인데 사실 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현대로보틱스는 조금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도 하시긴 하지만은 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환학은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냐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고 상당히 훌륭했고 저도 네. 좋았지만은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여러 가지 공정 작업에 투입돼서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굳이 저 공정에 휴머노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산업용 로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저희가 휴머노이드가 기대감은 맞고 기술력으로 뛰어난 네. 건 맞지만 실제 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그런 HD 현대로보틱스나 그쵸. 뭐 환하게 만드는 산업용 로봇이고 근데 산업용 로봇이 예전처럼 단순히 반복 작업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이제 피지컬 AI를 또 구현하는 그런 로봇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학도 강세를 보였던 예. 만큼 HD 현대로보틱스도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뭔가 AI를 붙여서 피지컬 AI를 구현화하는 로봇 라인업으로 확장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간 모습 보면은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메인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오늘 뭐 TXR 로보틱스, KH 바텍이 로봇주 밸류 받으면서 오늘 뭐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연구님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밸류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KH 바텍이 사실 여기는 이제 힌지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오늘부터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납품한다라고 로봇 밸류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의 로봇 신사업 평가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로봇이 되게 특별한 거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하나의 기계입니다. 네. 기계고 또 기계공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전자공학적인 요소도 있고 정보공학적인 요소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부품들도 당연히 쓰이는 거고 전기전자 부품에서 쓰이는 그런 힌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쓰이는 거고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쓰이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예상을 하는 거는 올해 1차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이 기계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번에 KH 마텍과 같은 이제 그런 새로운 또 기업들이 이제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반도체 쪽으로도 이 시장 기대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확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올해 좀 다소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로봇 섹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약했던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이벤트는 다가오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 오늘도 사실은 뭐 큰 움직임들 오히려 하락 쪽으로 가는 모습들 나타났던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대체 왜 이 이벤트 영향을 못 받는 걸까? 마음만큼 쉽지 않죠. 지난주부터 계속 스케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대로 가지는 않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 테마도 한번 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재현 팀장님, 정말 제약 바이오주는 대체 언제쯤 움직일까? 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작년 12월 생각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인버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반도체 인버스 하면 어떤 섹터냐? 바이오 섹터. 반도체가 떨어질 때마다 바이오가 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반도체가 빠지기 때문에 수급이 옮겨갔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의 트로이카 중에 하나여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그쵸.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쪽이 결국은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CES가 있기 전에 관련 산업들이 어떤 발표가 나올지 살짝 관망세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과연 어떤 아이들이 실제로 숫자가 찍힐지 아닐지를 관망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조선이나 방산처럼 바이오주도 금리 인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올해 26년에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오히려 되게 불확실해진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이 테마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자체가 저는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8월 의장 검찰 조사 예.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패드워치를 보면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4.4%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나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연내 0.5% 인하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속도의 문제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내리는 것도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 부분까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뷰들을 좀 총합해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뷰세요? 아니면 좀 생각이 필요하다세요? 지금은 조선 방산이 먼저 오르고 와, 그 이후에 진짜요? 바이오가 뒤따라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벌써 26년 말까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장기시 계열로 보는 거고요. 조선 방산은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적들이 찍히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요. 한정된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조선 방산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UBS 매도 리포트 알테오 좀 반박하고 있고 이런 추세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앞서 하신 큰 얘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약 바이오주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궁금했었는데, 자, 저희가 섹터들은 좀 봤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쏠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코스닥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 같긴 하거든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분위기 좋지만 코스닥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팀장님 저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언제쯤 움직이 좀 나올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이 왜 못 올라갔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상장되는 종목 대비 상폐되는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요. 상장이 150개 정도, 상폐가 790개 정도 됩니다. 상폐가 5배 더 많아요.
근데 한국 시장 코스피나 코스피 최근 코로나 이후 6년 동안 상장된 거랑 상폐된 거랑을 보면 상장된 종목이 상폐된 종목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은 그만큼 상장하긴 쉽지만 상폐되긴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해에 회전율이 68.5%입니다. 10개의 주식이 있으면 한 해 동안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샀다 팔았다가 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율이 200%가 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의 주가들은 개인들의 평균 보유량이 1.1개월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언제 올라갈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코스피가 18%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3%뿐이 못 오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움직임이 멈추면서 매기가 코스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4분기 동안 3개월에 코스피가 3%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22%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코스피에 어느 정도 조정이 생기는 시점, 코스피가 약해지는 시점부터 코스닥이 불을 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힘이 약해져야 그제서야 코스닥도 힘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윤 연구원님, 사실 앞서서 조선방산 둘 중에는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커버하시는 게 로봇까지도 있잖아요. 3개 중에서 딱 하나의 섹터를 고른다라고 하면 어딜 고르시겠어요? 일단은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투자자들 분들의 이제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단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큰 꿈들을 쫓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로봇을 쫓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로봇은 이제 꿈이 큰 만큼 이제 실적적인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성들은 좀 이제 감내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과 방산 둘 중에는 뭐가 좋을까? 일단 펀더멘탈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의 이 느낌, 나의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 처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겪던 기술주들에 다시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48%, 나스닥 0.82%, S&P 500 0.65% 올랐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검찰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연준 역사에서 재임 중에 의장이 이런 수준의 수사 압박을 받은 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과 S&P 500 빠지고 있다는 점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또 1% 올라 시총 2위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고요. 시총 2위를 빼앗기고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던 애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강세 보인 건데요. 브로드컴 3% 넘게 올랐고요. 인텔 10% 넘게 급등, ASML 6% 넘게, 마이크론도 5%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를 자극할 만한 뚜렷한 호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와 훌륭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힌 뒤 낙관론이 되살아난 걸로 풀이됩니다. 테슬라도 2%대 상승했고요. 메타는 1% 넘게 올랐는데 이 부분 이어지는 종목 리포트에서 짚어보시죠. 메타는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 확보가 곧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메타는 이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과 계약을 맺고 2035년까지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이 전력 공급을 받을 계획인데요. 1기가와트는 원전 1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데 이에 따르면 6.6기가와트는 약 66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은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계약으로 메타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원전 전력을 가장 많이 확보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메타의 최고 글로벌 이슈 책임자는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이 아니라 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AI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 그리고 수백 개의 장기 운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시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전 계약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캐펙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현금 흐름, 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다른 기업들도 원전 확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었고요. 아마존과 구글 역시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I 전력 확보는 이제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우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별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JP모건의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또 모두가 주목되고 있는 12월의 CPI가 대기하고 있는데 11월 CPI가 왜곡됐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1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상승했을 걸로 예상되면서 11월보다 상승폭이 커진 수치인데요. 만약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단기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로 가볼까요? 12월에 PPI와 함께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합법 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초 미 연방 대법원이 9일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연기됐고 14일에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일정이 관세 관련 사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베팅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패소할 확률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백악관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우리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TSMC의 실적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투자 노하우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란 시위가 뉴스의 상단을 차지하기도 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검찰 수사 소식도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복잡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주 어떤 일정들이 있고 우린 뭘 포인트로 함께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5분 빨리 좀 땡겨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시작하면 28분 정도 네. 하는데. 앞에서 예. 아주 속도감 있게 속도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네. 했는데 시장은 지금 뭔가 세계가 네.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들 뭐 이란 시위도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이 부분부터 같이 좀 짚어볼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짚어보지만 우리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혀 뭐 안 들으셔도 되죠. 그건 맞아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어. 뉴욕 증시 요즘 쳐다보는 분도 없고, 뭐 지표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없고, 미국 지수 선물이 하락을 하든 주변국이 빠지든 말든 네. 그래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가고. 안 사면은 기관이 사든지, 외국인 기관이 팔면은 개인이라도 사든지 맞습니다. 해서 이제는 뭐 싸다 싶으니까 이제 네. 2차 전지도 움직이잖아요. 예, 맞아요. 뭐 알아서들 가고 환율이 10원이 오르든 채권 시장이 금리가 계속 오르든 주식은 그냥 세팅돼 있다. 5천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믿음. 이그노어 랠리라고 한 얘기 많이 80조 하더라고요. 정도에 달하는 예탁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다 소지될 때. 아무 걱정이 없다. 두려우시죠? 제가 이렇게 걱정이 없는데 더 무서워요. 진방꿀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네, 근데 이제 세계 정세가 너무 어지럽죠. 맞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 잠깐 보고 가시면 이게 작년 말 뭐 그리고 최근 한 연초에 이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지인데 한마디로 이거죠. 지지 39%, 지지 안 한다 56%. 그래서 네트로 보면은 이 아래쪽 디스프루브 나 지지 안 한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고 USA 투데이도 빨간색은 공화당 대통령, 파란색은 민주당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어쨌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라스무센 같은 그런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면은 또 수치는 다른데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또 어느 정도 정치적 어떤 뭐 이념이나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라스무센은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금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소 파격적인 뭐 그런 일들을 갖다가 펼쳐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들고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로 독트린 이게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건 작년 1월 8일이에요. 그죠? 1월 8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도 전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에서 먼로의 이 제임스 먼로, 마릴린 먼로 말고요. 같은 먼로 집안인데 마릴린 대통령. 먼로는 아니고 마릴린 먼로 이때 보세요. It looks like suicide. 자살처럼 보인다. 아직도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사파 한번 보십시오. 그린란드 X표 치고 아워랜드 우리 땅. 캐나다 미국의 51번째 주. 51번째 주. 걸프 오브 아메리카, 걸프 오브 멕시코 꼽혀 치고 걸프 오브 아메리카만. 파나마 캐널, 파나마 운하, 파나마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멀로 독트린은 자 우리 미국과 아메리카 쪽은 터치하지 마라. 유럽이 신경 쓰지 마라. 유럽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라. 저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근데 이걸 이제 닮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조금은 또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뭐 세계 경찰 뭐 이런 어떤 미국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 하는 쪽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뭡니까? 오로지 미국만 잘 미국 되는 중심주의, 미국에 이익되는 것만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평소에 그거 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또 따져보면은 또 다 또 그쪽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쪽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네. 갈 길이 먼데 그 와중에 지금 멕시코, 콜롬비아 이쪽도 마약과 관련해서 또 쿠바까지 자,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막 나옵니다. 갈 길이 먼데 여기다가 그린란드 이슈는 이거는 디비전권의 문홍철 팀장 견해인데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는
요 보면은 한 2030년까지는 약간 붉은색 계통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네. 쇠빙선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얼음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가 그린란드잖아요. 여기가 그린란드고 여기가 지금 캄차카 반도고 이쪽이 일본의 요코하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러네요. 가까워지고 또 그린란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 기지가 됐건 뭐가 됐건 놓으면은 굉장히 뭐 러시아가 됐건 어디가 됐건 또 안보 측면에서도 뭐 그런 면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현재와 같은 과학계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점점 북극이 녹아간다면은 나중에는 이 붉은색보다는 이 파란색 계통, 즉 더 많은 배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것도 있죠. 히토리움 매장량 2019년 자료긴 합니다만 단연 중국, 뭐 브라질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그린란드가 미국보다 조금 많네요. 150만 톤,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부분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될 수는 있겠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오펙 회원국 한번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됐어요. 많이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서 했는데 현재는 12개국입니다. 12나라인데 배치는 이렇게 돼 있죠. 배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여기 에콰도르도 있고 했습니다만 남미에. 자, 여기서 제가 눈길을 끄는 거는 처음에 1960년에 이 베네수엘라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 베네수엘라도 첫 멤버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카타르나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이런 데는 이제 앙골라 이런 데가 이제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고 해서 지금 이제 12개국인데 오펙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현재 사무총장 쿠웨이트 사람인데 눈매가 매섭네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자료도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장량입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단연 그거 한데 야, 보니까 이 미국말 되게 안 듣는 두 나라가 석유 엄청 많네요. 하필 말 안 듣는 매장량은 두 진짜 나라가.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꾸 이와 관련해서 석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 호불호가 확 갈리지 않습니까? 예. 호불호가 확 갈리는데 자, 이거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왔던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한다. 뭐 WTO 같은 거, WHO 같은 거, 저 뭡니까 그 국제보건기구 이런 거는 뭐 이미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거 최근에 우리 주말 동안에 들었던 뉴스잖아요. 지난주 후반에. 자, 이거 화이트하우스 저 백악관 공식 계정에 X 계정에 보면은 Make America Healthy Again 마하죠. 헬시. 예,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우리 이제 전쟁을 끝냅니다. 뭐에 대한? 프로틴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그러니 온갖 여기에서 이 부분 깜짝 뭐 우리한테는 무슨 뭐 김치도 포함돼서 대상이 좀 잠시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아, 그래서 김치가 들어갔군요. 거기에. 이 부분은 좀 커요. 이 부분은 큰 게 아마 우리 슬기 앵커도 마찬가지고 가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왜? 저 밑에 탄수화물. 가사 시간이 뭐예요? 안 배우셨어요? 남자는 기술, 여자는 기술 과정. 가사 시간. 가사. 아, 기술 과정. 기술가 과정. 네. 그렇지, 기가. 그렇지. 세대가 이렇게 조금 나뉘네요. 가사가 있군요. 알아들었으면서 왜 그래요? 아, 저는 세대가 달라가지고. 아무튼 그 혼자 젊은 척. 네. 그러면서 탄단지 이렇게 따지는 맞아요. 탑. 네. 우리 수십 년 동안 계란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붉은 고기 먹지 마라, 우유를 먹어도 저지방 우유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 속고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오. 속고 살았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으세요. 결국 미국에 이거 아이들 섭취 칼로리의 60, 70%가 초가공식품이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비만이 되잖아요. 실컷 비만 만들어 놓고 또 비만약으로 또 비만 빼라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만 이걸 보고 별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2016년 일기 선거에 때? 이어서 2017년 1기 때 취임사 한번 보면은 권력의 이동,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의 재건, 그리고 단합하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요 메시지 보세요. 첫 번째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전임 행정부에서 새 행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워싱턴 DC에서 국민에게로 권력을 이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보면은 결국
상당히 오랫동안 이 워싱턴 DC에서 모든 것들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가고 국민들은 못 누렸다는 얘기인데 요 대목 The establishment protected itself but not the citizens of our country.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은 보호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그러지 않았다. 저는 기억나는데요. 그때 저 연설을 할 때 묘하게도 화면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던 그 당시 잘 나가던 공화당의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가지고 공화당의 하원 의장 폴 라이언 기억나시나요? 아주 젊고 잘생긴 상당히 유망하죠. 그쯤 되면 차기 미국 대통령감인데 그 폴 라이언의 그때 그 표정과 눈빛이 저는 아직도 그거 합니다. 약간 묘한 미소와 함께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폴 라이언은 정기 은퇴를 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고.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트럼프의 반트럼프적인 그걸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저는 또 살짝 뇌피셜인데 폴 라이언이 취임사를 들으면서 하하 저 양반 있는 동안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차원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도 보면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방금 소개됐던 뭐 파월 의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보면 그리고 의회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다른 쪽에 그 기존의 시스템을 너무 존중 안 한다는 느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방향을 갖다 정했다고 하더라도 다소 무례하다 내지는 과격하다는 느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이 이제 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저런 식으로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밑에서 안 움직여주니까. 그러니 그동안에 계속해서 2020년 이후로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을 때부터 부정선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걸 갖다 계속 얘기하고 이슈를 만들려고 해도 뭔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또 보면은 답답한 면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어보고 리뷰해보면은 저런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가 이렇게 어제 있던 뉴스를 오늘 보고 오늘 있던 뉴스를 보면은 과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람 뭐지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이것도 좀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소영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미국의 말 안 듣는 두 나라, 매장량 많은 두 나라, 베네수엘라와 이란 쪽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근데 뭔가 좀 백기를 든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약간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일단 군사력 측면에서 조금 더 그거 하고 현재 저 하메네이가 나옵니다만 저 집권 세력의 의지도 더 강한 것 같고 지금 뭐 사람들이 여러 죽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죽어 나간다는 것인데 그리고 아마 군사작전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베네수엘라만큼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듣기로는 지금 뭐 항모가 지금 그 근방에 없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언제입니까? 아버지 부시 때였나요? 악의 축이라고 할 때 이란, 이라크, 북한 이렇게 하면서부터 참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979년에 호메이니 혁명, 이슬람 혁명이 있은 이후부터 이란과 미국은 틀어졌다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작금의 이란의 이 시위의 본질은 이거 같아요. 이 물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Y축 보시면은 30, 40, 50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 요 무렵이 이제 팔레비 왕조에서 호메이니 쪽으로 넘어가던 1979년 그 무렵이에요. 자, 그 무렵인데 그러고 나서 현재 최신 자료는 2025년 9월, 작년 9월에 전월비 3.8%, 전년비 3.8%에도 헉할 텐데 한 달 사이에 3.8%, 전년비 4.8.6%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살인적 인플레, 뭐 전역으로 되던 데다가 그다음에 환율 한번 보시죠. 환율을 여기 지금 2005년 뭐 2004년부터 해서 하니까 이렇게 오다가 말이죠. 지금 이게 이거 환율이에요. 이 선 환율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1달러당 100만 리알. 100만. 예. 그런 식으로 없는 됐고, 숫자가. 요게 지금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와, 그 전도 높았는데 사실. 예, 그 전도 높았는데 요거 한 80, 90만 하던 게 지금 최근에 이제 142만까지도 한번 갔다 그래됐는데 2015년만 하더라도 뭐 1달러당 3만 2천 리알 하던 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10년 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4분의 1로 폭락했다. 이건 뭐 돈도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란 국민들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못 살죠. 팔레비 왕조 때의 그 왕조의 사치 내지는 그리고 그 당시 그쪽도 기득권 세력들의 미국과 밀착해서 누리는 온갖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신물이 나고 해서 어떤 이슬람 혁명이 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민들 딴 거 있나요? 잘 살게 해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뭐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유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조금 제1감은 결국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좀 시장에 풀린다면은 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이란 사태가 터지니까 지금 브렌트유가 60불 밑으로 가나 했던 게 지금 이게 63불 후반대까지 올라오네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WTI도 많이 올라왔어요. WTI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약간 그게 생깁니다. 차후가 뭐죠? 본인이 기대했던 그림과 약간 다른 모습이 다르게. 나오죠. 예. 금방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갤런당 한 2달러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막 공언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이란하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걱정하지 말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그 대신 그 안에서 타산지석으로 삶을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입니다. 그럼 미증시 자체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지수는 계속 사실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고점 경신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조금이라서 조금씩 이제 고점을 높여가니까 말은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뭐 그다지 감동은 없어요. 네, 이게 맞아요. 감동적인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려 했으면은 우리 한국에서 서학개미 약간 이렇게 제동을 안 걸고 증권사들한테 미국 투자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게 계속됐더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한국의 힘으로 더 올렸다. 시원하게 더 갔다. 엔비디아 왜 이렇게 못 가? 뭐 땡기고 막 블룸에너지 땡기고 뭐 아이렌 땡기고 하면서 네. 또 막 갔을 거예요. IOQ 올라갔던 거 보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서학개미가 주춤하니까 그거 한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일리 보세요. 데일리 보시면 이걸 갖다가 일일이 설명하기 그런데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금년 초에 하락폭에 대한 뭔가 선이 하나 보이죠? 파동이론, 파동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락폭이 1.618배예요. 살짝 올라가려고 그래요. 살짝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위클리로 해볼까요? 위클리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 랠리 때 이후에 처음 2022년 조정 이 국면에 대해서 2.618배라는 레벨이에요. 지금 여기가. 네. 데일리로는 여기에 1.618배. 네. 그런데 위클리로 조금 키워보니까 2022년 이 조정받았던 폭의 2.618배. 2.618이면 뭐 됐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3- 여기 와서 이때는 금융위기 당시의 낙폭에 대해서 1.618배 오니까 한참을 못 올라가죠. 신기하죠. 근데 이걸 트럼프 당선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2.618배를 갖다가 약간 고민하다가 올라갔지만 결국 그때 코로나 두드려 맞았어요. 조정을 한번. 자, 그다음에 이제 확 랠리가 이어져서 이때 미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코로나 랠리 때 오버슈팅 하다 보니까 이 저항선을 갖다 쉽게 올라섰지만 결국 고비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결국 또 하나의 선이 걸립니다. 이걸 지금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 올라가 버리면은 버블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또 결국 유동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네. 또 이제 안 가봤던 길을 쫙 갈 때는 또 엄청나게 탄력을 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나와주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